뭔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조언 비슷한 걸 좀 하고 싶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조언이고 듣기 싫게 듣기 좀 잔소리고 맞죠? 자 그래서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총 전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한 학년 위에 이제 저기 거제도 3학년 언니들인데 이제 그 언니들 보면 쌤이 2년 넘게 본 학생도 있는데 본지 한 몇 달 안 된 학생도 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년 본지 1년 가까이 다 된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고 한데 일단 우리가 글을 읽는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지문을 읽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사실 너무 쉽고요 누군가한테는 너무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바꿀 수 없어요. 이미 결정돼 버렸어. 바꾸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럴 순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 안에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해결해 보려고 그냥 노력해 보는 거야. 그래서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문제 다 틀리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노력하는 그게 바로 나의 성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좀 어떤 그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그 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쌤 목표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이해해서 해결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지금 우리가 가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들을 좀 읽고 있는데 이 비문학 지문, 문학은 좀 그나마 괜찮아. 이 비문학 지문을 읽는데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지. 개념도 너무 어렵고 설명도 막 자세히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좀 주눅도 들고 무기력함이 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뭐 하냐면 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나 상관없고 그냥 뒤에 이제 문제 보면서 문제 선지랑 똑같은 말 막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답 체크하고 틀리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문제를 맞추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험 칠 때나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 치려면 아직 2년도 넘게 남았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읽는데 조금 버겁다, 어렵다. 아까 언니들처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읽으세요. 읽고 잘못 이해했어. 완전 엉터리로 읽었어. 그럼 다 틀려. 그러고 나서 그 설명 들으면서 아 내가 완전 엉터리로 읽었네. 수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느낌이 마치 어떤 느낌 같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을 여러분들 처음 읽으면 뭐 읽어본 학생도 있겠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 듭니다. 내 머리가 계란이야. 바위를 쳐. 내 머리가 맨날 깨지는 거야. 계란으로 바위 치니까 계란 맨날 깨질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 글들을 계속 읽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글의 내용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추상적이고 뭐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납득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시기를 우리가 고등학교 한 3학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글이라고 하는 거 이제 깨닫는 시기가 오는 거야. 그게 언제 올지 몰라. 뭐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내후년에 올 수도 있고 4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나 계속 그 과정을 쌓고 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3이 돼서 수능 치는 나이가 됐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이잖아. 그냥 살아온 여러분들의 모든 그냥 그 학습이나 이런 게 다 녹아있는 시험이 그냥 수능이거든. 그래서 국어는 심지어 범위가 진짜 아예 없단 말이야. 그냥 생판 모르는 글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읽고 해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능력들은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만 안에 이제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계란을 계속 바위 치면서 그냥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좀 좋아하는 표현인데 계란이 되게 단단해져요. 그러면 그 계란이 바위를 깨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뭐야? 이제 내가 어떠한 글을 읽어도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위해서 조금씩 이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연 혹시 그 교재는 사왔어요? 네. 좀 꺼내볼까요? 미안한데 지금 대부분 학생들은 내가 본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계속 이름을 좀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8페이지 펼쳐주세요. 48페이지. 요거 저거 독해전쟁 교재입니다. 독해전쟁 48페이지. 자 그래서 입체주의 회화 예술 지문입니다. 예술 지문.
회화가 뭡니까? 지금 회화가 뭐야? 그림이야. 그렇죠. 영어 회화 이거 말고요. 자, 여기 있는 회화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림. 48페이지. 자, 요것도 오늘 뭔가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얘기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생각해 봅시다.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아주 옛날. 사진기가 없던 시절.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생각해봐봐. 어떤 사람들이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을까? 저 대상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려내는 사람. 우와, 그림 실력 엄청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돼요? 자, 저 대상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저 대상이 우리 눈으로 보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똑같이 그려내면 우와, 그림 잘 그린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 업계에서 아주 대대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바로 뭐냐? 사진기가 발명이 됩니다. 사진기가 발명이 됐더니 그림을 똑같이 그려내는 건 아무런 재능이 아닌 거야. 왜? 사진기가 더 잘하거든. 맞죠? 자, 그러면서 화가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을까요?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탄생하게 된 거냐면 그림을 추상적으로 그렸다라고 해서 추상화라고 얘기하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신기한 걸 그려내는 거야. 세상에 안 보이는 모습대로. 세상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게 될까요? 그림 속에. 화가의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하면 이 그림에 화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있는 그대로 그려야지. 맞죠? 근데 사진기가 발명되고 났더니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건 더 이상 기술이 아니야. 유치뽕짝한 어떤 옛날 기술이 돼버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형식대로 그려내려고 하니까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게 돼? 화가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린 추상화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얼마나 똑같이 그렸나? 를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하면서 그렸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러한 시대로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이 그림을 그리는 회화의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지문 한번 볼게요. 사진기의 등장으로 모방이라고 하는 전통 회화의 근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뿌리가 되는 근거입니다. 맞죠? 뿌리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전통 회화, 전통적인 어떤 그림 스타일, 그림 그리는 것이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서 대안을 모색하던 화가들에게 폴 세잔은 길잡이로 여겨졌대요. 누가 선두에 서 있었다? 세잔이라는 사람이 선두에 서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사진기의 등장으로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게 됐단 말이야. 이거는 전통 회화의 근간이었거든. 자, 이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서 대안을 모색하던 사람들에게 폴 세잔은 완전 길잡이, 으뜸이었다는 거야. 최초. 야, 이 사람 따라가야겠다. 가 된 거죠. 전통적인 원근법을 파괴하고 여러 방향에서 관찰한 대상의 주요 특징을 한 화면에 담아내려 시도했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 사람은 뭘 파괴했어? 전통적인 원근법을 파괴했어요. 여러 방향에서 관찰한 대상의 주요 특징을 한 화면에 담아내려고 시도했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시도한 사람이 이때까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최초로 했다는 거야. 여러 방향에서 막 바라본 시점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자,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막간상식.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압니까? 아는 사람 손. 이거 그림 좋아하는 사람 좀 알 수도 있는데 배워본 사람. 원근법은 뭡니까?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걸 이렇게 크기 혹시 원근법을 맞춰서 그릴 때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지 알아요? 그리는 거 뭔데요? 그리는 건 몰라요? 그냥 그 방법만 알고 있어.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쫙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 입장에서 누가 가장 크게 보여?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크게 보일 거 아니야.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이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때도요, 가까이 있는 거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 작게 보이는 거, 요거를 그림에 그려내고 싶어. 근데 우리는 살고 있는 세상은 3D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림은 2D잖아. 평면이잖아. 어떻게 느껴지게 만들까요? 원은 멀 원자고 근은 가까울 근자거든.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게 그려야 될까요? 비율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맞죠? 비율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점이 통일돼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시점을 하나를 꼭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하나 찍어요. 그게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쭉 연필로 미리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쫙 하는 거야. 그래서 비율을 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쭉 가서 가장 멀리서 점점 이제 안 보이게 되는 점,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실점이라고 하는 점을 콕 찍어놓고 얘를 기준으로 비율을 얘랑 똑같은 애를 여기서는 어떻게 더 크게 그리는 거야.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비율에 맞춰서 쫙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근감이 살아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원근법을, 이게 쌤이 말하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원근법이거든. 시점이 하나잖아. 근데 아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전통적인 하나의 시점을 가지고 있는 원근법을 뭐 해버렸다고? 파괴해버렸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원근법을 그려냈다고? 점을 막 여러 시점으로 여기서도 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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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여기 지금 그림 안에 다 넣어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뭐야? 전통적인 원근법대로 여기 있는 건 크게, 여기 있는 건 작게, 이게 지켜졌다는 거야? 안 지켜졌다는 거야?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뭐야? 세잔이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다시. 아무리 사실에 가깝다 하더라도 대상의 외관을 포착하는 데 그치는 사진과 달리, 그러니까 사진은 아무리 있는 그대로를 그려내는 거라 하더라도 그냥 겉모습만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런 사진과 달리 세잔의 화법은 대상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여겨졌대요. 사진이랑 다른 점은 어떤 점? 세잔의 화법은 대상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정신을 더욱 철저히 추구한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 혹시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피카소의 그림을 혹시 본 적 있나요? 하나라도? 본 적 있는 사람 손. 피카소의 그림을 본 적이 있다 손. 4명? 본 적 없다 손. 안 든 사람 누구야? 안 든 줄 알았다. 안 든 사람 손. 뭐야? 다시. 자, 피카소의 그림을 본 적 있다 손. 안 본 적 없다 손. 오케이. 자, 이 봐봐. 귀찮아서 안 되고. 자, 파블로 피카소는 세잔조차 대상의 외관을 지나치게 모방했다고 생각했대요. 자, 잘 보세요. 세잔은 대상을 사실에 가깝게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린 사람이었어. 사진기 말고 세잔의 화법이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대상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하면서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그런데 이러한 정신을 더욱 철저히 추구했던 피카소의 입장에서는 세잔도 뭐한 사람이야? 대상이랑 똑같이 그린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피카소의 그림은 대상이 더 일그러져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나중에 그림 한번 비교해 줄 겁니다. 자, 피카소는 세잔조차 대상의 외관을 지나치게 모방했다고 생각했대요. 자, 그래서 실제로 세잔의 그림은 다소 어그러져 보이기는 하지만 그려진 대상이 무엇인지는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윤곽이 뚜렷했답니다. 자, 세잔의 그림은 특징이 바로 뭔데? 좀 어그러져 보이긴 해. 일그러져 보이긴 해. 그런데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뭐하다? 윤곽은 뚜렷하게 그려져 있는 거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피카소의 입장에서 세잔은 비판 대상이 아니야. 비판 대상이 되겠지. 왜? 세잔도 세잔 나름대로 사진기에서 벗어나려고 막 좀 일그러지게 그렸어. 근데 피카소 입장에서는 뭐야? 저 대상 저기 윤곽선이나 그려놓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피카소의 입장에서 세잔의 그림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피카소는 3차원의 대상을
이 차원의 매체에 보이는 대로 구현하면 대상의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대요. 세상에 보이는 거 3차원인데 그림을 평면으로 그리면 어차피 2차원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구현해봐야 다 대상의 본질을 왜곡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대상의 본질을 다 볼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입체주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는 거야. 자, 글의 제목 뭐였어요? 입체주의. 입체주의의 기본 생각 뭐야? 피카소의 생각이야? 세잔의 생각이야? 피카소의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앞으로 누구 얘기 나올 거라고? 피카소 얘기 나올 거라고. 피카소 얘기할 건데 세잔 얘기만 이만큼 해놓는 겁니다. 왜? 피카소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비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문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은 정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사진기가 등장했어요. 자, 정리할게요. 필기합시다. 사진기의 등장으로요. 모방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게 근간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냥 요약해서 적은 거야. 그냥 모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치가 흔들린 가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세잔의 입장에서 세잔의 등장은 이제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길잡이였는데 대안을 모색하는. 그러니까 무엇의 대안이야? 사진기 때문에 이제 대상을 똑같이 그려내야 된다는 모방이라고 하는 가치가 흔들려서 그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된 게 세잔의 등장이라고. 맞죠? 자, 그래서 세잔의 특징 뭐였어요? 대상을 일그러지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윤곽선은 뚜렷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글 속에 나와 있는. 다시 대상의 본질을 그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세잔은. 이 사람도 본질을 추구하려고 했네. 근데 누구한테 까인 거야? 피카소한테 까인 거야. 맞죠? 자, 피카소는 이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비판. 그러면서 3차원의 대상을 2차원으로 옮기면 대상의 본질이 왜곡된다고 봤어요. 3차원의 대상. 근데 그림은 2차원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대상이 왜곡되면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그리죠. 자, 그래서 미리 좀 찾아놓을 걸. 자, 봅시다. 자, 세잔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느냐? 유명한 그림입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보안을 확인하라고요? 이 뭐야 이거? 나 계정 안 쓰고 싶은데. 나가. 로그아웃. 저 그림 사라고. 미안한데 쇼핑 들어갔네요. 자, 봅시다. 보이나? 자, 요게요 여러분들.
왜 일그러졌다고 얘기하냐면 언뜻 보면 일그러졌다는 생각이 혹시 드나요? 좀 안 들지, 맞죠? 근데 이거 일그러진 거 맞거든. 왜 그럴까요? 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딱 봤을 때 우리가 소실점을 여기 점 하나로 딱 찍을 거 아니야, 맞죠? 소실점을 점 하나로 딱 찍으면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원근법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그림이 여기 다 그려져 있어요. 요 사고 하나 볼래요? 얘 혹시 안정적인 상태일까요? 혹시 1초 뒤에 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굴러 떨어질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요 바구니 봐보세요. 바구니가 봐봐봐. 이 테이블 위에 실제로 이 모양대로 놓여 있을까요? 실제로 이 모양대로 놓일 수가 있을까? 사과가 여기 이렇게 다 쏟아져 내릴걸?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 모습을 똑같이 구현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실제로는 더 누워 있을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라고. 현실을 왜곡해서 그린 겁니다. 일그러지게.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 시점에서 본 걸 여기다가 넣은 거야. 얘는 뭐야? 위에서 본 거야, 여기서. 그래서 왜 여기다 이렇게 그려낸 거야? 얘는 뭐야? 여기서 본 거야. 그래서 여기 있으면 굴러 떨어져 내릴 것 같은데 얘 하나에만 집중한 거거든. 여기 얘 하나만 집중해서 보는 거야. 얘는 뭐야? 이 바구니에 집중해서 보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존의 소실점 하나 딱 찍어놓고 원근법으로 그리는 그림이랑은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뭔가 그냥 사과랑 뭐 바구니랑 다 그린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화가들은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그랬단 말이야. 왜? 이게 너무 안정적이지 않게 그리는 그 구도를 그린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대상을 일그러지게 그림으로써 그때 당시에는 우와, 길잡이다. 사진기 대용, 사진기의 대안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만들었단 말이야. 자, 거기에서 대상의 본질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피카소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 이번에 쇼핑 안 들어갑니다. 좀 없나?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얼굴 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실제 모양이나 이런 것도 그냥 완전히 다 일그러져 있잖아.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잖아. 맞죠?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이유가 뭡니까? 요거까지는 뭐 한 거야, 지금? 눈을 앞에서 본 걸 여기다가 이렇게 마치 오려 붙이듯이 넣은 거야. 그 다음에 요거만 보면 요거는 지금 뭐야? 옆모습을 그린 거지. 그래서 요거는 뭐야? 또 정면에서 본 거거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 요 대상을 가지고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왼쪽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그거를 하나의 그림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입체주의입니다. 입체적으로 본 거야. 시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했다. 시점이 엄청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피카소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본문에 나와있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해돼요?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냈다는 거야. 형태 일그러져 있어, 안 일그러져 있어? 완전히 일그러져 있지. 나중에 이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뭐 윤곽선이나 이런 것도 없단 말이야. 뭐 이런 거 보면 뭐가 앞이고 옆이고 뒤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도 안 되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런 거 맞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입체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세잔의 그림에서 이거는 3차원의 대상을 2차원의 매체에 그리면 대상이 계속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 그릴 수 있는, 대상의 본질을 잘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뭐 한 거야? 온 방향에서 다 본 거를 그림에 다 넣어 놓는 거야. 그걸 이제 입체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입체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피카소의 그림에서는 사실적인 형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이제 이게 다 보입니다. 맞죠? 자, 사실적인 형체 아까 볼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맞죠? 자, 이 시기 피카소가 그린 인구라에서는 팔다리의 위치를 가늠하기도 어려웠대요. 다 봤다, 그쵸? 자, 피카소는 우선 인물과 팔과 다리를 여러 방향에서 관찰한 뒤 각 부분을 뭐 했어? 단순화하는 거야. 단순화해서 다수의 입체 도형으로 그려냈다는 거죠. 마치 도형처럼 그려낸 거야. 자, 가령 팔이라면 근육과 관절의 마디를 각각 도형으로 만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평면 위에 적당히 늘어놓는 식으로 그렸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피카소는 그러한 도형을 팔이나 다리가 있을 법한 자리에 배치하지도 않았어요. 팔 막 이렇게 돼 있고. 맞지? 자, 그래서 회화란, 그림이란 현실을 공간감 있게 묘사하려 애쓰는 대신
평면적인 질서 아래 자유롭게 표현해야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피카소 그림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정리할 필요 없겠죠. 이거는 딱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피카소 그림의 특징 엄청 많아. 그래서 회화란 현실을 공간감 있게 묘사하려 애쓰는 대신 미안합니다. 이거 현실을 평면적인 질서 아래에서 자유롭게 표현해야 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림이란 현실을 평면적인 질서 아래, 종이겠죠? 평면적인 질서는 종이. 그 종이 위에 자유롭게 표현해야 된다. 내 상상이 나면 다 넣어서 자유롭게 표현해야 된다는 믿음 덕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기존 회화는 그럼 언제 회화를 말하겠어? 피카소 이전의 회화를 말하겠지. 맞죠? 피카소 이전의 회화에 나타난 팔다리의 입체감은 허상에 불과할 뿐이므로 허상이죠. 왜? 실제로 그렇게 생긴 팔다리가 어딨어? 맞죠? 허상일 뿐이므로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포착해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본 거야. 아까 쌤이 연결했죠. 피카소의 그림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대상의 본질적 특징을 찾기 위함이라고. 자, 그럼 연결하자면 피카소의 그림은 특징은 아까 나왔으니까 표시해 놓은 대로, 자, 평면적 회화는 현실을 평면적 질서 아래 자유롭게 표현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본질적인 특징을 포착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잘 안 보이는군요. 피카소의 그림은 회화란 현실을 평면적 질서 아래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 행위는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잡아내는 게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사실적인 재현을 포기하는 대신 피카소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적인 재현 포기했지, 똑같이 그리는 거 안 했잖아. 대신에 대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시공간의 자유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거죠. 기존의 화가들이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재현하려고 했던 까닭은 대상이 놓인 시공간을 변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화가들은 시공간을 변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다는 거죠. 자, 반면 피카소는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서 한 번의 대상에 한 면밖에 볼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 이 대상의 전체 면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들 나 이런 말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눈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보통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 이유를 얘기하는 근거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근거가 있는데, 세상에 정육면체가 있는데 우리가 정육면체를 한 번에 봐도 다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면은 최대 몇 개야? 수학 한번 봅시다. 몇 개예요?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최대의 면은 수는 3개입니다. 맞죠? 그래서 왜 우리 정육면체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안 보여서 이렇게 그리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육면체를 한 번에 보더라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최대 3개가 끝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왜 몇 번 보고 나서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대상의 본질은 평면에 이렇게 그려내면 대상의 본질을 다 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대상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면에서 본 것들을 다 바탕으로 이 그림에 넣어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대상의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피카소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서 대상의 한 면밖에 볼 수 없었던 현실을 극복하고 한순간에 대상의 모든 면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 제약 극복하고 모든 면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는 대상의 본질을 기하학적인 단위로 해체하고 재구성한 결과다. 기하학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2학년 때 하게 된 수학이 기하학 아닙니까? 그 중학교 2학년 수학이 때 망하면은 평생 망한다며 수학이. 중학교 2학년 수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맞죠? 자, 그 도형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던데 잘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수학이 바로 기하학이죠. 기하학. 도형을 바탕으로 한 항목 이런 것들을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대상의 본질을 기하학적인 단위로 해체하고 어떻게 해체했었어? 막 팔이랑 이런 거 어떻게 그렸어? 원통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맞죠? 자, 그래서 기하학적 단위로 해체하고 재구성한 결과라는 거죠. 이 그림이. 그러나 피카소가 재종합한 대상은 실제 외관과 동떨어진 타세, 전통적 회화에 익숙한 관객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림이 대상의 그 겉모습을 그대로 그려내는 거에서 추상적으로 그려내면 그려낼수록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되죠. 맞죠? 자, 그래서 현대미술, 우리가 현대미술 같은 거 보고 사실은 설명 없이 좀 알아내기 힘들잖아. 맞죠? 자, 한때 피카소가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물이나 인물을 주로 선택한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대요. 고육지책이 무슨 말이야? 또 찾으러 가보세요. 고육지책. 이 되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좀 할 수 있는 선택, 즉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뭔데? 그림을 너무 외관이랑 동떨어지게 그리면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는 뭐부터 주로 그렸어? 사물이나 인물을 주로 그렸던 거야.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객이 그림에 재현된 대상의 특징만이라도 알아볼 수 있다면 다소나마 그림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사물이나 인물을 그렸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피카소는 사실적인 재현은 포기했어. 대신에 얻은 거 뭐였습니까? 시공간적 자유를 얻게 되었죠. 자, 사실적 재현을 포기함으로써 시공간적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기존의 화가들은 기존의 화가들은 시공간을 변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피카소는 어떻게 했어? 한 번에 다시 시공간 넘나들고요. 한 번에 모든 면을 감상하게 했어요. 자, 까지. 요것도 해야겠다. 자, 한 번에 모든 면을 감상해야 돼서 뭐냐? 따라서 이제 실제 외관과
동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주로 뭘 그렸다? 사람이나 사물을 그려낸 거죠. 그나마 알아볼 수 있게라도 하려고. 자, 답. 본격적인 입체주의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특정 양식에 머물지 않으려 한 피카소의 개인적인 성향 탓에 기껏해야 5, 6년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한 5, 6년 정도 하고 더 이상 안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들을 전통적 시공간의 틀에서 해방시킨 입체주의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이 그렇게 비싸지. 맞죠?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공간을 재현해야 하는 그림의 근본적인 한계를 적당히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한계를 초래하는 3차원의 대상을 형식적으로 분석하여 정면 돌파한 시도가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최고로 인정받는 거죠. 대상의 객관적인 본질을 형식에서 찾으려는 입체주의의 노력은 뒤에 등장한 형식주의 추상미술로 또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 피카소의 이거 특정 양식에 머물지 않으려고 했던 성향 탓에 5, 6년 정도 유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계를 초래하는 그림에서의 한계를 초래하는 3차원의 대상을 형식적으로 분석하여 정면 돌파한 시도가 굉장히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내보자면 입체주의는 5, 6년 이후 사라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한계를 초래하는 초래하다가 무슨 말이야? 초래하다. 유비 나옵니까? 초래하다. 야기하다 비슷하죠. 불러일으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그림의 한계를 불러일으키는 초래하다라고 쓰면 안 되고 초래하는 (3차원의) 대상을 형식적으로 분석한 시도가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그래서 인정을 받는다고. 까지 지문의 내용. 시간 좀 애매한데 오늘 설명 좀 길게 해가지고 일단은 지문을 하나 더 봅시다.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지문은 81페이지. 4회권. 자,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 권이 무슨 뜻입니까? 권 뭐야? 권리다. 그쵸? 권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또는 누릴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을 권리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사회권이니까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겠지. 그걸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사회권이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좀 애매모호한 권리이기도 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회권이라고 볼 거야? 좀 애매하단 말이야. 맞죠? 자,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복지나 시민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권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뭐? 최근 사회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겠다. 그쵸? 자, 사회권은 한마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랍니다. 지금 사회권의 정의가 나와 있네. 사회권이 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바로 사회권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국가의 구성원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배려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다? 사회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가 뭐야? 이제 즐긴다 이 말이다. 그렇죠? 누리다, 즐기다. 자,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배려를 뭐 하는 거야? 국가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사회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회권의 우리 지금 현실적인 정의는 바로 이게 되겠지. 맞죠? 이거는 그냥 말 자체의 뜻이라면 우리 진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회권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나 배려를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 이거를 사회권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그리고 배려를 누구한테 요구? 국가에게 요구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사회권은 기본권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자,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랍니다. 대표적인 기본권인 자유권은 인간이 개인의 삶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권리래요. 자유권이 국가의 간섭과 침해를 배제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자유권의 특징은 뭔데? 국가, 너네 우리한테 너무 간섭 많이 하지 마, 침해 많이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권이라는 거야. 배제가 무슨 말입니까? 덜어내는 거잖아. 맞죠? 막는 거. 그러니까 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막는 거, 그게 자유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회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위에서 나왔죠. 국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뭐 해달라고 하는 거? 요구하는 거. 자유권은 우리한테 하지 마. 사회권은 뭐야? 해주세요 이거야. 맞죠? 하지 말라는 건 자유권, 해주세요는 사회권. 자, 그래서 자유권이 국가의 보호와 관련된 소극적 권리라면, 그러니까 자유권은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국가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거지. 맞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국가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소극적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권이라고 하는 건. 자, 그러면 사회권이라고 하는 건 뭐야? 분배 정의를 기반으로 행복과 복지를 충족시키는 적극적 권리라는 거죠. 왜?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맞죠? 그럼 국가가 나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실현이 되죠. 자, 그래서 뭐 복지라든지 뭐 평등이라든지 뭐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나서서 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 적극적 권리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사회권은 적절한 역량, 보건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고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사회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사회권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유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유권은 간섭, 국가의 간섭이죠. 침해, 배제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소극적 권리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 사회권은 국가에게 요구합니다. 해달라고. 그래서 적극적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비교 대조하면. 자, 다음. 그러나 사회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가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드물답니다. 왜 그렇지? 기본권인데. 생각해보면 사회권의 실현 대상, 방법, 수준 등 권리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야. 누구는 막 사회권 요구하면서 이거 없애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사회권 요구하면서 이거 해달라고 할 거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맞죠?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권에 해당하는 건강권이나 주거권의 경우 그 뜻이 명확하지 않으며 어떤 활동을 해야 그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 건강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데? 누구는 러닝 20분, 누구는 러닝 10분, 누구는 러닝 30분. 여기 공원에 뭐 운동기구 세우는 거, 여기에 저기 러닝 트랙 설치해 주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운동권, 그 건강권의 기준이 뭔데? 어떻게 해줘야 건강권을 채워주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맞죠? 쉽게 법적으로 해주기 쉬워, 어려워? 어렵겠지. 그러니까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또한 사회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비용이 들어. 뭐 없애달라고 해도 없애려면 비용이 들고,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준데도 비용이 들어. 맞죠? 자, 비용이 드는데 국가 예산과 집행은 국회와 행정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부적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됐죠, 여러분들? 입법, 행정, 사법 기억납니까? 그 세 개를 뭐라고 부릅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법부의 역할은 뭡니까?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주는 역할이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맞죠? 법적인 어떤 것이 있어. 그리고 어떤 상황,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 이 법을 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얘가 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사법부 입장에서 이거 해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런데? 뭐가 발생하는데? 돈이 발생하잖아. 이해되죠? 근데 돈은 누가 담당하는데? 돈 누가 담당해요? 세 개 중에 행정부가 담당하죠. 예산 집행은 행정부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저기 지금 권리가 어겨졌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돈은 누가 쓰는데? 다른 집단에서 쓰잖아. 행정부에서 쓰잖아. 그러니까 사법부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법으로 뭐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사법부가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의 제한 등으로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만들어져도 예산 없으면 어떡할 거야? 못 만들잖아. 그러면 예산이 있어도 행정부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래도 못 만들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법부 입장에서는 판단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걸 실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지에 대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의문이 생기는가? 사회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기본권인데 어떤 법전을 봐도 사회권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야?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겠지. 그렇죠? 자,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면, 실제로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야. 왜?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데? 그죠? 비용이 드는데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 맞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권은 분명히 기본권이야. 근데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 잘 없다고. 왜? 상대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사회권은 기본권이야. 근데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잘 없어. 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다음 사회권 실현은요, 반드시 뭐가 발생합니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부가 판단을 못해.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지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자, 다음 사회권의 실현에 필요한 재원 때문에, 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정이 쓰이게 된 어떤 원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사회권의 실현에 필요한 재원 때문에, 자, 사회권의 실행은 그 사회의 재정적 기반과 실행 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재정적 기반이라고 하는 게 뭐야?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실행 의지는 뭡니까? 얼마나 실행시키고 싶어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뭐가 실현되는 거야? 사회권이 실현되는 거야. 돈도 있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실현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권의 실현에는 재정적 기반과 실행 의지가 필요한데, 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역행 조치의 금지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게 뭔데? 역행 조치란, 역행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가다 이 말입니다. 역행의 반대말이 뭡니까? 순행이죠. 순행 반대말 역행. 맞죠? 자, 역행이니까 뒤로 가는 거, 후퇴하는 거겠죠. 역행 조치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미 보장되고 있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후퇴시키는 조치를 말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역행 조치의 금지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 역행 조치를 뭐 하게 만드는 거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역행 조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역행 조치가 뭔데? 우리의 권리를 후퇴하게 만드는 조치, 우리의 권리를 후퇴하게 만드는 거, 이러한 조치를 말합니다. 자, 이를 금지함으로써 이미 보장되고 있는 교육이나, 자, 보건에 관한 권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지금 보장받고 있는 권리를 후퇴시키는 조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야? 사회권을 보장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후퇴시키는 조치를 뭐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이나 보건에 대한 권리 축소, 폐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뭔데? 역행 조치의 금지라는 겁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은 후퇴시키지 말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역행 조치의 금지죠. 아, 그 전에 요거부터 좀 봅시다. 사회권의 실행은 재정적 기반과 실행 의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역행 조치의 금지. 자, 이거는 이미 보장되고 있는 권리의 후퇴를 금지하는 거죠. 그게 역행 조치 금지의 뜻이다. 역행 조치 금지의 뜻이다. 자, 다음 또 다른 장치는 핵심 최소 보장 의무랍니다. 핵심 최소 보장 의무가 있대요. 자, 이는 국가의 재정이나 다른 요소와 관계없이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장하여야 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대요. 자, 그러니까 핵심 최소 보장은 뭔데? 자,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장해야 되는 내용. 여기 보면 뭐 생명, 건강, 뭐 거주, 교육 이런 것들 있죠. 자, 국가가 이러한 최소 의무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야? 위법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법을 어긴 거, 사회권을 지키지 못한 거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 최소 보장 의무. 의 뜻은 뭔데?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에 대한 의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장 못하면 위법이다. 법을 어긴 것이다. 자, 다음 사회권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오늘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사회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사회권의 보장 없이는 자유권이나 참정권 등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장 없이는 자유권이나 참정권 등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밑에다 정리할게요. 사회권은 논란의 여지는 있어. 그런데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런데 이 사회권의 보장이 없으면
자유권이나 참정권.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아이고 길었다. 고생했죠. 자, 그런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 오늘 읽었던 요 지문 2개, 지금 6개 문제 있다, 그쵸? 자, 요거 지금 시간 5분 줄 테니까 문제 풀고 그다음에 매기고 쉬는 시간 좀 가집시다. 자, 그래서 지금 8시 5분이니까 저 시계로 8시 20분에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 풀고 나면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좀 다음 시간에 시작합시다. 자, 시작.